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란 무엇인가의 안채린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품으로서의 문화 콘텐츠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놀이로서의 문화 콘텐츠란 주제로 문화 콘텐츠 상품의 소비와 향유가 갖는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상품의 소비와 향유의 특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가 일련의 단계별로 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부족하면 생존에 문제가 되는 물건들, 생필품을 먼저 추구하고 그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의식주에 대한 욕구가 가장 먼저 발생하고요. 이것이 충족되면 좀 더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발생해서 범죄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찾게 된다는 거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는 사회적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고자 하게 되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 이후에는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를 추구하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만의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소비를 함으로써 자아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심리학 이론을 설명하는 이유는요. 문화 콘텐츠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이 가장 윗단계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살면서 큰 위기가 생기면 가장 먼저 소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문화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전 세계가 경험하게 되면서 세계의 수많은 극장들이 문을 닫았고 아주 많은 영화와 드라마 등의 콘텐츠가 제작 중단이 되거나 개봉을 미뤘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드는 것이 감염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당장 삶의 위협을 받는 와중에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문화 콘텐츠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삶을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터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는 개념입니다. 당장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진 않으니까요. 이러한 문화 콘텐츠 상품의 특성은 이 산업 자체의 허약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반 산업 논리로는 해석할 수 없는 강점과도 연결됩니다. 소비자들은 문화 콘텐츠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정신적 만족감을 얻는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었죠.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를 8,000원을 주고 보았는데 보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같은 영화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때문에 문화 콘텐츠 상품의 가격은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은 가성비가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죠. 어떤 콘텐츠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얼마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가격에 반영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가끔 중고시장을 보시면 몇십 년 전에 유명 밴드가 출시한 한정판 앨범이 몇백만 원의 가격으로 팔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앨범의 물리적 가치가 수백만 원에 이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밴드의 의미 있는 앨범을 소장하고자 하는 이들이 기꺼이 어느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금액이 중고시장의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걸 일반적인 제품의 가격 결정 기준으로 설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가격이라기보다는 수요자가 기꺼이 내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가격으로 설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치사슬이라는 개념도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사슬은 기업 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1985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론을 정립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같은 일반 산업을 모델로 만들어진 전통적인 가치사슬 모델은 하나의 제품을 생산해서 고객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기업 현장 활동인 주 활동과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 활동으로 나누어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과 단계별 활동을 정리해둔 체계입니다. 이 가치사슬을 분석하면 기업이 비용 절감과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가구 브랜드 이케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케아는 제조 생산 단계에서 완제품을 만들지 않고 고객들이 직접 조립하게 하면서 생산 비용을 줄였습니다. 유통 단계에서도 직접 배송하는 것보다 고객들이 직접 가져가는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이 두 단계의 비용을 줄이면서 다른 가구점과는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고객들은 이걸 불편해하기보다는 차별적인 서비스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인식하면서 이 브랜드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가치사슬의 전통적인 모델은 기업이 생산 과정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소비자는 여기서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치사슬 이론은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도 자주 적용돼서 분석됩니다. 문화 콘텐츠의 일반적인 제작 단계에 맞추어서 용어만 바꾸어서 이야기되는데요. 보통 작품의 기획, 창작과 제작, 유통, 그리고 소비와 향유 이 4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앞서 보셨던 일반 산업의 가치사슬에 비해서 문화 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소비와 향유의 단계에서도 상당한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화 콘텐츠는 기존의 문화를 반영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문화 콘텐츠가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기 시작하면 그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이 과정 자체가 원작의 부가가치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진들이 가장 단순하게 이런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제품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세계 어디서든 며칠 밤을 새서 매장 앞에서 기다리는 게 이 전자제품 브랜드 구매자들의 문화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데에는 각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새로운 제품을 손에 넣고자 하는 사람들이 며칠 전부터 몰려드는 풍경이 이 브랜드의 인지도와 문화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올려주었습니다. 문화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콘텐츠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특정 소비 문화가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콘텐츠의 가치도 높아집니다. 문화 콘텐츠 상품은 단순히 줄서기 정도의 문화가 아니고요. 더 큰 문화적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미디어 연구자 헨리 젠킨스는 오래전부터 미디어 수용자의 주체성과 적극성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를 펼쳐왔는데요. 그는 팬들이야말로 가장 능동적인 미디어 수용자라고 보았습니다. 콘텐츠 기획자나 제작자가 만든 대로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소비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최근의 팬덤 문화는 단순히 아티스트의 활동을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고 놀이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팬들의 활동은 아티스트의 시장 가치와 인지도를 높여주고 나아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과 내용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제 팬들은 직접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사진을 찍어서 비공식 굿즈를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활동은 저작권 침해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긴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팬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이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차별적인 아티스트 굿즈를 갖고 싶어하는 팬들의 활동 경향과 팬 문화는
관련 업계를 자극하고 팬들을 위한 특별 한정 상품을 끊임없이 기획하게 만듭니다. 이제 팬들을 위한 굿즈 시장은 아티스트 기획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습니다. 아마 팬들은 이렇게 다양한 공식 굿즈가 발매되어도 계속해서 자신들만의 팬덤 문화를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겠죠. 이처럼 문화 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와 간의 관계는 일반적인 생산자와 구매자 관계와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 화제가 되었던 해외 K-팝 팬들의 플래시몹 사례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군무를 따라추는 해외 팬들의 플래시몹이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포착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팬들을 한 곳에 의도적으로 모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고 그것도 세계 전역에 동시다발적으로 기획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팬들의 자발성이 만들어낸 독특한 K-팝 팬 활동의 문화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팬들의 움직임이 세계 시장에서의 K-팝 자체의 가치를 더 높여줬습니다. 상품의 생산 과정뿐만이 아니고 소비 향유 과정에서도 부가가치가 충분히 많이 올라가는, 때로는 소비 향유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 문화 콘텐츠 상품의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문화 콘텐츠 상품은 소비와 향유 단계가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예술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죠. 자신의 콘텐츠를 가지고 소비자들이 잘 놀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새로운 놀이 문화와 향유 문화가 더해질 수 있는 일종의 판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아마도 문화 콘텐츠 상품을 만드는 이들이 일반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업으로서의 문화 콘텐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